유래 230쪽. 자, 230쪽 21번 문제 맞죠? 21번. 자, 민원 행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일반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해서 주로 규제와 국부에 관련된 행정선출을 전달한다. 두 번째, 행정기관의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3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4번,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한 행정기관이 있는데 다른 행정기관의 물품을 구매했어요. 이것은 사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근데 물품을 구매했는데 보내주지 않는 거야. 이런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왜 물품을 보내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예에서처럼. 자, 밑에 민원인의 정의 해가지고 나와 있죠. 민원인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민원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밑에 보면 자 기억해 보면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는 민원인이 아니야. 그런데 가로 열고 보세요.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무슨 말이에요? 민원인이 된다. 그 말이야. 응?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요구하는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경우는 민원인에 해당한다. 두 번째, 행정기관하고 사업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해서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자 이런 경우도 민원인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도 아니 민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해서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청주시하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업무를 계약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언제냐면 25일이에요. 지금 25일 지났죠? 근데도 입금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 빨리 입금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경우는 민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셨어? 이런 경우는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해서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21번의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22번 봅시다. 다음 민원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가? 230쪽이에요. 민원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가? 1번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해서 5명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에 해당한다. 고충민원. 3번, 질의민원은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 업무에 관해서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네 번째, 건의민원은 행정제도나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측에 해설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럼 복합민원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했죠. 복합민원은 뭐냐면 하나의 민원 목적 실현을 위해서 여러 관계기관이나 부서의 인가, 허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 여러 기관들의 여러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가, 허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 이게 복합민원이에요. 이게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는 것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돼서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 이것을 다수인 관련 민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숫자는 5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산 골짜기 있잖아요. 그 골짜기 드문 가옥들이 몇 가구씩 있잖아. 근데 거기까지 다 이렇게 지금은 전기가 다 들어갔는데
그 전기를 넣어달라고 신청을 할 때 5가구 이상이 같이 연명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다수인 관련 민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22번에서 1번은 복합 민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수인 관련 민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이렇게 구분해 두시고. 자, 우측이 이제 행정개혁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거기 24번에 보면 정부 혁신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 혁신. 일반 행정을 인위적, 의식적,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 주도자들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 혁신이나 개혁은. 두 번째, 조직 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 투쟁이나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이고 사회심적인 과정으로서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정 외부의 정치 세력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그 개혁이나 혁신 이런 게 추진될 때는 행정체제 외부의 정치 세력들, 다시 말해서 뭐 정당이랄지 또는 어떤 시민사회단체 이런 부분의 지지도 획득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부작용과 저항, 나아가 개혁의 실패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4번, 생태적 특성을 지닌 비연속적 과정으로서 새로운 개혁 조치들이 개혁 집단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집행되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 집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건 연속적인 과정이에요. 아셨어요? 그렇죠? 연속적인 과정이고 또한 밑에 보면 단기 집약적인 노력보다는 장기적인 이런 관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25번. 그래서 여러분들 그 23번의 해설에 보면 행정개혁의 주요 속성에서 쭉 나와 있죠. 해설에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면서 동태적이고 행동 지향적이다. 또 저항이 수반된다. 또 정책 성격을 띠고 계속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야. 행정개혁이. 또 여러 가지 그 포괄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주는 이런 특징들이 바로 행정개혁의 주요 속성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25번.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전자정부를 추진한다. 행정개혁의 한 방향이지? 전자정부를 추진한다면. 그러면 이 전자정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 다시 말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의 변화가 또한 전제가 돼야 돼요. 그죠? 세 번째는 새로운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이 도입돼서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이러한 전자정부 추진에 맞는 조직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행태의 변화, 새로운 관리 기술의 적용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때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자,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 중심의 접근 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 방법으로서 분권화의 확대, 권한의 재조정, 명령계통의 수정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분권화를 확대한다랄지 권한을 재조정한다랄지 명령계통을 수정하는 것은 구조적 접근이에요. 오케이? 조직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잖아. 분권화,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의 수정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접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적 접근은 행정체제의 과정이나 일의 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3번 행태적 접근의 하나인 조직 발전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 전체 임무 수행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활동. 여러분들 행태적 접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O 뒤에 관한 거예요. 조직 발전. 이거 공부했던 거잖아. 응? 그래서 이런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훈련 방식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 감수성 훈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수성 훈련. 그래서 행태적 접근의 하나인 조직 발전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 전체 임무 수행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활동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문화적 접근은 행정 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고자 하는 접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접근이다. 자, 여기서는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1번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구조적 접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26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정개혁이 추진되면 당연히 개혁에 따른 저항이 야기됩니다. 행정개혁에 따른 저항이. 그러면 이러한 저항을 극복해야겠는데, 행정개혁에 따른 저항,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규범적이고 사회적 접근입니다. 첫 번째 읽을 수 있는 거지. 규범적 사회적 접근. 두 번째는 공리적이고 기술적 접근. 두 번째 읽을 수 있는 것이. 세 번째가 강제적 접근이에요. 세 가지. 규범적 사회적 접근, 공리적 기술적 접근, 그 다음에 강제적 접근. 각각. 이 규범적 사회적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개혁의 당위성 이런 걸 제시하는 거예요. 행정개혁의 당위성. 그리고 내가 개혁의 주체고 여러분 대상이면 여러분들을 참여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이 규범적이면서 사회적 접근. 사회적 접근은 개혁 대상자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제 공리적이며 기술적 접근은, 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경제적 보상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유리한 시점을 선택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강제적 접근을 동원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26번에 보면,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1번,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공리적 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 조정이랄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혁이 가져오는 가치와 개인적인 이득의 실종 등이 있다. 3번, 규범적 사회적 방법에는 개혁 지도자의 신망을 개선하거나 의사전달 참여를 원활화하고 그 다음에 사명감을 구체하고 자존적인 욕구의 충족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규범적 사회적 방법. 사회적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전달 또는 개혁 대상자들의 참여를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4번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적 기술적 방법이다. 가장 근본적 해결 방법은 뭘까? 요거겠죠. 규범적이면서 사회적 접근을 하는 얘기예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 이렇게 표현한다면 규범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입니다. 밑에 해설 보세요. 규범적 사회적 접근 전략은 적절한 상징 조작과 사회 심리적인 지지를 통해서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개혁의 수용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는 저항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조직의 인간화, 그 다음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직의 인간화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어떤 한계는 있어요. 28번. 기업화적 정부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가? 그런데 신공공관리론에서 나오는 정부 재창조의 모델이 기업화적 정부죠? 정부는 기업이고 정부 내 관료는 기업가와 같다. 요거 아니에요? 기업화적 정부. 여기 옳지 않은 건데 미국에서는 오스본하고 게블러가 정부 재창조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 공공서비스의 소유권,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겨줘야 한다. 3번, 업무 성과의 측정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유인의 배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바로 성과관리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 성과 측정 평가를 통해서 그에 따른 성과급도 지급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업무 성과의 측정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유인의 배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4번, 규칙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임무지향의 정부를 강조하는 거. 맞죠? 임무지향의 정부. 5번, 정부는 리더십 발휘를 통해서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는 정부 역할이 뭐예요? 스티어링이잖아.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이 아니고, 이걸 촉매적 정보라고도 표현합니다. 방향 잡기 역할. 오케이? 촉매적 정보. 그래서 기업가적 정보에 보면 거기 방향 잡기 역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임무 중심의 관리. 임무 중심의 관리. 그 다음에 사전 예측과 예방. 사전 예측과 예방. 이런 내용들이 바로 기업가적 정보의 특징으로서 제시된 것들이에요. 자, 28번에서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30번.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기술을 옳지 않은 거. 1번,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했다. 두 번째,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 내무부의 지방 통제 기능을 축소했고, 3번, 이명박 행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서 민영화, 통폐합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4번, 김대중 행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유 공무원단 제도 도입했다. 고유 공무원단 제도 도입은 노무현 정부예요. 고유 공무원단 제도 도입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아니고. 그 고유 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것은 인사행정에 아주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재정법 기억나시죠? 재무행정에서 국가재정법 제정해서 재정의 개혁을 추진했던 것도 노무현 정부예요.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번에서는 4번이 거리가 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갑니다. 행정의 정보화와 그 다음에 전자정보에 관한 것인데 33번 한번 봅시다. 자,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의 측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전자전제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전자전제주의가 나타나는 주된 그 배경은 뭐냐면 정보를 독점해버린다는 거죠. 정보 독점을 통해서 나타난 전자전제주의. 오케이? 그 정보를 독점하고 그걸 통제해버리면 이러한 전자전제주의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외신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한국하고 일본을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갑자기 한국은 막 굉장히 뭐랄까 확진자들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볼 때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된 중요한 배경이 굉장히 빠르게 이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보를 다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를 딱 비교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전부 다 공개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을 아주 잘 갖췄다는 거죠. 그런 평가를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배경들이 바로 이 확진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이렇게 정보를 독점하고 그걸 통제해버린다면 전자전제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세요.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죠. 그러면 사망자랄지, 그 다음 확진자, 다 이거 뭐 정부에서 자기네들 입맛대로 발표하고 조작하고 막, 그 다음 왜곡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여러분들, 배제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비대칭성이 나타나겠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완전히 배제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만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 관리는 비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돼야겠지? 배제성이 아니라 비배제성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평소에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고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사례들이 아주 극명하게 딱 제시가 돼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굉장히 막연한 표현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번.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5년이에요. 4번.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고
또 시민들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전자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투명성 확보가 용이해진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3, 3번에서 2번이 거리가 있죠. 네. 자, 3, 4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개선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개선의 사례로 옳지 않은 1번. 정보 서울청사 등의 스마트 워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민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민원 24시를 도입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원 24시를 통해서 언제든지 여기 접근해가지고 필요한 행정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정보에 대한 불편사항의 제기, 국민 제안,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을 위해서 국민신문고가 도입되어 있고, 4번,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 정보를 공개하고 조달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한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런데 이게 전자조달 나라장터라는 게 있어요. 전자조달 나라장터. 바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바로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 정보를 공개하고 조달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전자조달 나라장터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온나라 시스템에 관한 것은 그 해설에도 나왔는 것처럼 표준화된 행정 업무 처리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표준화된 행정 업무 처리 시스템, 이게 바로 온나라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각각 구분해 두세요. 온나라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조달 나라장터. 그러면 여러분들 온나라 시스템은 G2G에 해당되겠지? 거버먼트 2 거버먼트란 말이야. 그렇잖아. 표준화된 행정 업무 처리 시스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면 전자조달 나라장터는 어디에 해당될까? 이건 G2B. 이거 뒤에 나옵니다. 각각 43번 보세요. 다음 한 장 넘겨서. 그 43번에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그 우측에 해설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자행정 서비스에서 G2G에 관한 것은 온나라 시스템, 인사정책 지원 시스템. 여러분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전부 다 G2G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발생기와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G2C에 관한 것은 거버먼트 시티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24시, 국민신문고 이런 것들은 G2C에 관한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전에 언급했던 전자조달 나라장터랄지 또는 전자통관 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G2B에 관한 것들. 이거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지? 아까 G2G는 거버먼트 투 거버먼트. 응? 그 다음에 G2C, G2B 유형 각각 구분해서. 자, 34번은 그래서 34번은 4번 내용이 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온나라 시스템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넘어오면 다음 유엔에서 본 전자 거버넌스의 전자적인 참여의 형태가 진화하는 단계로 오른 겁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거죠. 첫 번째가 전자정보화예요.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자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자적 결정을 말합니다.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자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자결정. 1, 2번이 정답이에요. 자, 38번. 정보 격차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보 격차를 개인, 가정, 기업, 지역들 간의 상이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료세의 차이로 정의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기업, 지역들 간의 격차,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2번, 정보화 말은 우리나라에서 도농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한 지역 정보화 정책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가다 보면 정보화 마을 이렇게 편말이 있어요. 곳곳에. 근데 거기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인터넷을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 몇 가구 안 될 거 아니야. 노인들만 있고.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그 농산물 같은 거, 특산물 이런 거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 말하는 정보화 마을, 이게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 인터넷망을 전부 다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부 다 깔아놨단 말이야.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빠르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도농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기반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네. 그다음 3번.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데 민간기업에 대해 의무 규정은 없어요. 민간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책 또는 기반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민간기업은 그런 의무 규정은 없다. 4번.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법률은 정보통신이랄지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각각. 자, 여기서 거리가 있는 것은 3번입니다. 자, 39번을 볼까요? 지식을 암묵지하고 형식지로 구분했을 경우에 암묵지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지식은요, 개인의 지식이 있고 조직의 지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형식지가 있고 암묵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식 그러면 형식지만을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개인의 경험, 노하우 이걸 바탕으로 한 암묵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더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특히 조직에 있으면.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 보세요. 대기업에 30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그만둬버리면 엄청난 손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암묵지를 가급적이면 조직에게 확대시키고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노력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암묵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지식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형식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개개인의 경험이니까. 자, 업무 매뉴얼은 형식지에 관한 거겠지? 조직의 경험, 숙련된 기능, 개인의 노하우 다 암묵지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 그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이랄지 정보 보고서는 전부 다 형식지에 관한 부분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개개인의 암묵지를 조직 내 중요한 지식이라고 간주하고 이러한 것들을 말이죠. 조직 내 DB로 축적하고 형식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오케이? 그러면 조직의 경쟁력도 보다 높아지겠지. 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40번 보면 정보화와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가. 이게 지금 2015년도인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였어요. 오케이? 그때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넘어와서 행정안전부가 됐잖아. 자, 보겠습니다. 1번. 행정자치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해서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것은 정보화의 밑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정보화의 설계도예요. 밑그림이니까. 오케이? 정보화의 설계도고 정보화의 밑그림이 관한 것이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문 계획을 종합해서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여러분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정보화니까. 오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바로 국가정보화에 대한 그런 기반 또는 기본계획 이런 걸 수립하는 거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냐? 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이 또 있어요. 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이. 그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자, 구분해주세요. 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다릅니다. 구분해둬야죠. 그다음 3번. 정보 3.0이라는 것은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 가치들을 통해서 국정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다음 4번. 스마트워크는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 이게 바로 스마트워크. 지금은 뭐 재택근무 이런 것도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워크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 40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내용은 2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단원 문제집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물론 중복되는 문제도 있지만 가급적 내가 중복을 안 시켜요. 중요한 것은 이제 중복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중복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해설 다 추가해서 전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거의 중요한 주제들은 다 포함을 시켜놨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풀어보고 틀린 게 있으면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체크한 것만 또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어? 어떻든 행정학 공부하면서 물론 이제 기본서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이 문제집도 같이 연결시켜서 왜냐하면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자, 41번에 보면 전자정보 구현에 따른 기대 효용으로서 거리가 먼 겁니다. 전자정보 구현에 따른 기대 효용으로 거리가 먼 거. 1번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의 확보. 두 번째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직관적인 정책 결정. 여러분들 전자정보가 구현되면요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정보를 공유하게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정보가 집중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각 행정기관들끼리. 좀 전에 언급했던 바로 이 온나라 시스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온나라 시스템과 같은 경우도 표준화된 행정업무 처리 시스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바로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민원 24시 또는 국민신문고 이런 것도 다 공유하게 됩니다. 각 행정기관들끼리.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워낙 잘 구축이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국가기관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 이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행정기관들끼리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정보를 활용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협조도 같이 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 여기 개인 택시 운전수가 확진자 해가지고 며칠 동안 택시 운행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거 뭐 이용한 사람들. 근데 카드로 결제한 사람도 있지만 현금을 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 다 찾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건요, 외국에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CCTV랄지 그런 또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이용해서 다 찾아낸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청주시에서 경찰의 도움 없이 그 사람들 찾아내려고 했어요. CCTV랄지 그런 걸 이용해서. 근데 안 되는 거야, 잘. 그러니까 이제 경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바로 찾아낸 거죠, 전부. 그런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그런 모든 정보 통신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다 체크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CC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쫙 깔리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고속도로 이런 데 다 커버가 되고 이러니까. 자,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직관적인 정책 결정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의 효율성의 제고. 그 다음 4번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의 강화. 자, 41번에서 거리가 먼 것은 2번 이야기예요. 자, 43번 전자적인 행정서비스를 적용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자, 다시 한번 우측에 보시면 G2G에 관한 것은 온나라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인사정책 지원 시스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바로 G2G에 관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G2C에 관한 부분은 민원 24시하고 국민 신문고. 그 다음에 G2B에 관한 부분은 전자조달 나라 장타하고 그 다음에 전자통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각각
전자행정 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43번에서 G2G에서는 그룹 웨어 시스템을 통한 원격제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 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됩니까? 생산성이 제고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2번 G2C의 관계 변화를 통해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집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시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보다 높아지지 않겠어요? 대응성이 높아진다. G2C. 방금 G2C의 대표적인 예로서 민원24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지는 거지. 즉각. 3번. G2G에서는 정부 부처 간에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정보를 공동 활용해서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 맞죠? 이 내용에 거래 비용이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는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거래 비용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이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정보화가. 지금 그 곳곳에 뭐 건물들 빈 상가들 많아지잖아요. 물론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이유가 있지만 더 급속히 바로 이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더 확대되어 가는 거죠. 오프라인보다는. 그렇잖아요. 오프라인 같은 데는 가서 구경만 하는 거야. 그러고 가서 물건 주문을 온라인으로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갈수록 이게 이제 급속도로 더 빨라지는 거죠. 소비 패턴이 주로 이제 30대나 40대까지도 다 이런 식의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더 가속화되면서. 물론 경기가 뭐 침체되고 안 좋은 것도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어떻든 거래비용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 상가 임대할 필요도. 물건 재고 관리만 할 창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택배로 다 모든 것들을 다 그 주문 처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4번 G2B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 전달 등을 위한 정보 교류 비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조달 행정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G2B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조달 행정 비용도 대폭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 조달 나라장터 이렇게 표현했잖아. 바로 이렇게 처리가 인터넷을 통해 처리가 돼버리니까 바로 전자 조달 나라장터 이런 것들을 통해 조달 행정 비용도 대폭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자, 43번에서는 3번. 3번이 맞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자, 44번. 정보화와 전자정보에 대한 협력을 옳지않은 1번. 이 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정보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 거버넌스. 전자 거버넌스에 관한 것이죠. 이 부분은. 자, 두 번째.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유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3번.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요. 크기와 다양성, 빠른 생성 속도. 이 세 가지예요. 크기, 다양성, 빠른 생성 속도. 여러분들 그 버스 타보면 내릴 때도 체크하라고 얘기하죠. 거기 써 있지? 그 왜냐면 이 빅데이터 조성을 위한 거예요. 타고 어디서 내렸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구축이 되잖아요. 빅데이터가. 그럼 버스 노선 조정하는데도 이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버스 노선 조정하고. 그거 몰랐어요? 그런 부분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롭게 그전에는 별로 사람들이 왕래가 없던 곳인데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버스 타고 이동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버스를 많이 배정하거나 노선을 더 확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 체크가 줄어든 부분은 노선을 줄이고
이런 것들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노선 자체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게 활용될 수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도 그 심야버스 있거든요. 그 이제 정규 버스 노선 이제 다 이제 버스가 운행이 정지됐을 경우 이제 새벽 1시부터인가? 새벽 1시에서 뭐 5시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심야버스가 있는데 그러면 노선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선은 어떻게 정했냐면 과거 10년 동안 택시 운행 기록이 있죠. 그 시간대에 택시 운행 기록을 빅데이터로 확보해가지고 점을 연결한 거야. 사람들이 이동한 것이 점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점이 나타나게. 그 점을 이렇게 쭉 분석해보면 이게 점이 많이 나타나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곳으로 노선을 정해요. 그 심야버스 노선을.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요. 빅데이터가. 빅데이터 부분에. 그러니까 행정에서 많이 이게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빅데이터가. 기업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크기, 다양성, 빠른 생성 속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이다. 4번 지역 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 다음에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역 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자, 빅데이터 참고해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46번입니다. 보시면. 자, 정보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보 3.0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그 정보 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과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정보 3.0의 핵심 키워드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시험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로 싹 넘어오니까 거의 이제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정보 3.0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 나는 좀 이게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연속성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싸늘하게 그 과거에 정부 3.0에 있어서 그 정부 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칸막이 해소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 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그 다음에 정부 국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 3번 정부 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를 의미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 정부 3.0이 국민 개개인 중심의 여러분들 지금 경보해갖고 문자 엄청나게 오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국민 개개인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예요, 이게. 근데 다른 지역에 가잖아요? 안 와요. 유난히 이 지역은 많이 보내더라고. 이 지역이 지금 생활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자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서울 가면 안 와. 안 옵니다. 자, 눈이 이제 많이 왔어요, 왕창. 그러면 이제 60세 이상, 아니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눈이 많이 내렸으니까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응? 내가 그 나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온다 이 말이야. 응? 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국민 개개인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 중심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4번. 정부 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자, 46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정부 3.0은 이 정도 하고, 자, 50번을 넘어왔는데, 자, 50번 유의하세요. 앞으로는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 3.0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차량. 그 기존의 자동차에다가 오지 알죠, 여러분들? 5G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5G가. 그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5G가 적용이 돼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런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차량이 할부지가 적용됐을 때. 응? 그래서 그 해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과는 근본적으로 특성을 달리하고 사물 인터넷이랄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기존의 다른 사업과 융합해서 생산 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4.0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인데, 그 밑에 그 작은 번호 3번에 보면, 그 번호가 잘못됐네요. 작은 번호 3번,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강조한다. 이것은 자, 기억해둬야 될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50번 문제를 보면 1번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하는 것. 두 번째,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고 근본적인 특성은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과는 근본적으로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랄지 인공지능이랄지 빅데이터 이런 신기술을 기존 다른 사업과 융합해가지고 생산의 능력이나 효율성을 대폭 확대시키고자 하는 이런 형태로서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개발하면서 거기다가 얘기했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2번에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것이다. 3번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 4번 사물 인터넷이랄지 그다음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신기술을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서 생산 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1번 보면 지식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허리가 먼 것은 1번 지식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문화를 형성한다. 두 번째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 형성. 여러분들 기존의 이런 관료제 조직과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형태죠. 이런 경우는 자, 이 위에 있는 정보를 조직 전체 구성원들하고 공유하려고 하겠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지식관리 시스템 적용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네트워크 조직이랄지 아니면 매트릭스 조직이랄지 아니면 팀제랄지 이런 조직 또 학습 조직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러한 그 지식의 공유를 위한 지식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 형성. 수직적인 조직구조는 정보 공유가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 3번 전문적인 인적 자원의 확보. 그 다음 4번 지식관리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인 정보기술의 확보. 자, 여기서는 2번이 거리가 멀죠. 자, 53번은 방금 언급했던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지방행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